이제 좀 코너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서 요거를 다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한 장 정리의 퍼포먼스랄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한 장 정리나 뭐 다른 걸 하더라도 이런 거 가끔씩 다른 분하고 또 해주시고. 대대적으로 저희가 또 개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을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살짝 이렇게 스포를 해드렸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거. 잘린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장 정리 오늘 주제가 큰 빅 이슈 딱 하나 남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 뭔지 아실 겁니다. 챔스 결승전. 맨시티와 인테르가 맞붙게 됩니다. 이런 경기 결과를 좀 예측을 하셨었나요? 인테르 팬들에게 죄송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저쪽 오른쪽 그룹에서는 나폴리를 많이 예상을 했었고 그렇죠.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밀란 더비가 성사가 됐을 때도 인테르 밀란 팬분들께는 너무도 죄송하게도 AC 밀란이 왠지 그 나폴리랑 했을 때 그 폼을 보면 결승에 올라오기에 조금 더 적합한 스타일 아니냐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인테르 밀란이 마무리를 가장 잘 했던 세리에 A 팀임에는 틀림이 없고 물론 이제 리그 우승을 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인터 밀란이 지금 폼이 상승한 상태에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시기들을 잘 버틴 결과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테르가 내용상으로 보면 올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테르가 후반기에 상승세가 엄청났던 게 컵 포함해서 12경기에서 11번 승리하고 단 한 번 패배밖에 없었거든요. 나폴리한테만 한 번. 그리고 리그 3위로 이제 리그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만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원님은 또 맨시티와 인터밀란의 만남 예상하셨나요? 대부분이 또 사실 예상을 못했잖아요. 한현님하고 똑같죠. 저도 반대쪽에서는 그래도 나폴리가 전력적으로는 올 시즌은 제일 낫지 않느냐. 그래서 나폴리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고 또 김민재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상당히 재미있는 결승 매치업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한 의원님 얘기대로 인터밀란이 후반기에 최근의 연승 흐름 그리고 중간에 나폴리에게 한 번 진 것 빼고는 전체적인 승률이 올 시즌 우승한 나폴리 못지않게 지금 충분히 결승전에 올라올 자격이 있는 그런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맨시티와 이번 결승전의 전문가들, 도박사들의 확률은 거의 뭐 7대3 정도로 네. 지금 시티의 압도적 우위를 예상하고 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그래요? 아닌 것 같다. 오. 그래서 최근에 그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그 강팀과의 경기들을 치르는 모습들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실리적인 그런 컨셉도 갖추면서 분명히 이제 시티를 고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맨체스터 시티가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결승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맨시티하고 인터밀란하고 맞붙는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인터밀란은 머릿속에서 거의 없고 맨시티에게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맨시티가 트래블을 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라는 클럽이 마침내 정말 소원 성취를 한번 할 것이냐.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은 뭐 이전에도 뭐 트래블 이상도 해봤지만 어쨌든 리오넬 메시 선수와 헤어진 이후로는 그런 영광을 재현하지 못했었고 맨체스터 시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유럽에서 가장 돈 많은 팀으로 거듭났는데 그 기간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제 유럽 챔피언을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유럽 챔피언만 하면은 트래블까지 또 보너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시티의 전체 역사와 과르디올라 감독의 또 개인의 커리어상에 있어서도 이 경기가 너무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경기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고 또 장 의원님 말씀대로 뭐 대체로 다 통상적으로 7대3 정도 보고 있으니까 사실 맨체스터 시티가 역사를 세울 것이 확률적으로는 매우 유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일단 맨시티가 또 트래블을 하면 그거 자체가 뭐 잉글랜드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후에 또 처음이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뭐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인테르가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어떤 미드필더들 그리고 이제 일부 공격수들의 폼을 봤을 때는 능히 맨체스터 시티를 괴롭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르디올라 감독의 최근의 인터뷰들을 보더라도 과르디올라 감독 자신도 그 인테르가 쉽게 물러날 팀이 아니고 퀄리티가 충분한 팀이고 이런 거를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또 이런 매치업에서는 이제 인테르는 좀 전에 정순주 아나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목을 맨시티에 비해서 못 받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뭐 패하더라도 누가 인테르를 지금 욕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덤벼드는 인테르는 맨시티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고, 역으로 맨시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 클럽의 역사, 감독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리그 또 전체의 또 역사, 그런 것들이 복합이 돼서 맨시티 입장에서는 오히려 선수들이 요 한 판에서는 사실 약간 조금 긴장을 탈 수도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단 경기 전에 심리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도전자 입장인 인테르 밀란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니 맨시티가 지금 아직까지 챔스를 우승한 적이 없잖아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시티는 빅클럽이 아니다라고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말은 챔스 우승을 내가 시키고 빅클럽을 만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만큼 또 과르디올라 감독의 그 얘기에는 저는 찬동할 수 없는 것이요. 그 아스날이 아직 유럽 챔피언이 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빅클럽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럼요.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저는 발례를 들려면 네.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팀도 준우승만 3차례 했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뭐 전체 역사에서 봤을 때 그럼 뭐 빅클럽 아니라고 할 거냐? 그럼 또 조금 이견이 분분할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그래서 일단 아스날만 보더라도 뭐 빅클럽이 꼭 유럽 챔피언을 반드시 뭐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다 빅클럽입니다. 아스날도 빅클럽이고 그리고 빅클럽인데. 역으로요.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빅클럽입니까? 물론 돈은 많이 썼죠. 아스톤 빌라가 현재 빅클럽입니까? 물론 뭐 돈이 적진 않죠. 그런데 어찌됐건 유럽 챔피언 경력 하나만 가지고 빅클럽 이렇게 등치시키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겠죠. 나는 지금 내 기준이 이만큼이다. 맨시티 이 정도로 만족 못한다. 챔스 우승을 해서 나는 이 빅클럽이라는 것을 제대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감독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빅클럽인데요. 맨시티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과르디올라가 얘기한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챔스 첫 우승에 대한 부담, 이게 사실은 경기를 주도하는 팀의 성향을 가진 팀들에게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루카쿠나 이런 선수들은 후반기에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코와 라우타르 마르티네스를 1옵션으로 주전으로 썼지만 그날 상황에 따라서는 루카쿠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지금 현재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차라누글루, 또 미키타리안, 바렐라 이 세 명의 중앙 미드필더, 브루조비치가 약간 밀린 상황이거든요. 차라누글루가 지금 그 6번호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 명의 미드필더는 꾸준히 지금 잘해주고 있고, 아체르비 같은 센터백, 그 노장이지만 올 시즌에 아주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뭐 디마르코 같은 왼쪽 윙백은 뭐 상당히 역동적인 역할을 올 시즌에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보통 강팀하고 상대를 할 때는 투톱을 놓고 투톱 압박하고, 그 다음에 바렐라와 미키타리안이 3-2 빌드업으로 나서는 그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그쪽을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윙백이 둠프리스나 뭐 디마르코가 사이드를 압박을 하고, 그렇게 압박을 좀 강하게 전방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압박의 강도를 아주 강건히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시티는 그걸 푸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바스톤이나 그 아체르비나 그리고 다르미안으로 중심이 된 3백이 그 중앙이 탈압박으로 뚫렸을 경우에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수비에 있어서 공간을 노출하는 경우 또 약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 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차 압박을 너무 강간하게 하지 않고 그냥 올가미를 틀어놓고 시티가 3-2 빌드업으로 패스를 해서 그 사이로 이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지역 방어 형태의 5-3-2 형태로 딱 놓고 수비를 할 거예요. 분명히. 강팀하고 할 때 롱패스로 많이 때립니다. 네. 그럴 때 투톱들이 제코도 그렇고 또 루카쿠가 나와도 그렇고 포스트 플레이로 세컨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는 롱볼이 아니더라도 한 번 거쳐서 그냥 사이드로 뭐 움직이는 이러한 제코나 또 루카쿠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에게 사이드로 전개해줘서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인터밀란의 현재 조금 좋아진 후반기에 좋아진 폼과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아무래도 공격하다가 실수가 나오면 상당히 좀 치명적인 어떤 다이렉트 공격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담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티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조심스럽게 빌드업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조심스럽게 하되 상대를 끌어들이려 하다가 먼저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템포에서 찬스를 만들어서 골을 넣으면 다행인데, 그럴 때 미스가 나와서 오히려 역습을 허용하거나, 그래서 네.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경기는 의외로 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경기가, 제가 경기 흐름을 이렇게 그냥 예상을 해보면 시티 입장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기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선제골을 조금 이른 시간에 빨리 넣으면 아주 잘 풀릴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양 팀의 현재 전술적 상성이나 선수들의 폼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현재 경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시티는 이제 펩 감독이 조금 더 이제 안정화된 뭔가 전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술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뭔가 조금 그 부담감을 다른 걸로 좀 표출할 것이냐, 항상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뭐 맨시티 팬들께서도 이미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결승전에서는 최근에 잘 되던 그 시스템을 펩 감독이 포기할 이유가 없다. 최근에 계속 또 그 시스템을 써왔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한 판을 위해서 사실은 계속 또 빌드업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펩 감독이 이미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잘 되어왔던 그 시스템으로서 마무리를 하기로 이미 저는 작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요번에는 물론 이 정순재 아나운서 말씀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펩 감독이 항상 그 부담 속에서, 과도한 부담 속에서 이상한 수를 뒀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이상한 걸로 귀결이 되는 이제 그런 게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저는 그럴 일은 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이건 있죠. 반대로 그 최근에 이제 맨시티가 잘해왔던 시스템을 시모네 인자기 감독도 충분히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차 대비된 상태에서의 대결이 될 거고, 결국은 그 다른 쪽의 시스템을 누가 더 제대로 파괴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제 그 싸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인테르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이제 정말 가장 키 플레이어라고 생각되는 선수는 역시 라우타로 선수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인테르가 맨시티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사실 인테르는 비니시우스류의 빠른 역습을 아주 잘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거든요. 그런 선수가 하나 있으면 그 높이 올라오는 특히 그 측면 쪽의 뒷공간을 계속 공략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뭔가 시티에게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데, 물론 라우타로 선수가 측면 공간 쪽으로 돌아나가면서 이제 그쪽 방향으로 역습을 전개하는 상황은 꽤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인테르 밀란은 레알과는 달리 기본적인 윙포워드 위치에 아주 빠르고 드리블에 능한 선수를 배치해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그만큼 상쇄시켜주면서 역습을 선봉격으로 해줘야 되는 선수가 라우타로 선수거든요. 그래서 라우타로 선수의 폼에 저는 인테르의 많은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되고, 라우타로 선수가 해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계속 이제 맨시티가 공격을 하다가 한 번쯤 이제 패스 미스나 인테르의 인터셉트가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볼이 뭐 바로 날아가거나 한 번쯤 거쳐서 이제 라우타로 선수에게 연결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때 이제 라우타로 선수가 해야 될 거는, 본인이 물론 그 상황에서 뭐 다 뚫고 골까지 넣을 수 있으면 뭐 가장 최고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아마 세트 플레이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요 라우타로 선수에게 역습 패스가 연결이 됐을 때 라우타로 선수가 여하이 세트 플레이 찬스를 몇 개나 만들 수 있느냐가 저는 이 두 팀의 대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필드 플레이에 있어서는 지금 맨시티를 당할 팀이 없습니다. 필드 플레이에서는 무조건 이제 맨시티가 우위를 가져가는데, 축구는 역시 세트 플레이에 있어서는 아무리 전력이 강한 팀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5대5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인테르는 아시다시피 수비 라인 그리고 공격 라인 쪽에는 장신자들이 있죠. 여기 또 미드필더들의 신장은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지만 전체 그 5백의 신장들이 다 좋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디마르코 선수 정도 제외하고 전체적인 어떤 평균 신장을 고려했을 때는 인테르가 맨시티에게 뒤질 이유가 없거든요. 맨시티도 물론 홀란 선수 등을 비롯해서 예전보다는 거한의 숫자가 늘어나서 뭐 세트 플레이 같은 걸 해도 이제는 맨시티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왔지만, 어찌됐건 인테르는 세트 플레이에서는 맨시티와 맞상대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인테르가 과연 골을 넣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세트 플레이가 되려면 그게 프리킥이나 코너킥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프리킥이나 코너킥을 얻으려면 결국은 인테르는 역습 상황에서 라우타로 선수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골을 넣지 않더라도 제코 선수와의 연계나 돌파 속에서 파울을 얻어내든지 또 골라인 아웃을 시켜버리든지 그런 상황을 라우타로가 얼마나 자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라우타로 선수 얘기를 해줬는데 또 저는 맨시티에서 워커 선수가 안정된 지금 상황 속에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워커가 지금 허리 부상을 당했다고. 허리가 조금 좋지 않은데 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내일쯤이면 또 괜찮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경기 전날 트레이닝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완전한 컨디션일지는 미지수인 건 맞죠. 이제 한 의원님 말씀 역시 객관적 전략에서 조금 좀 뒤지는 팀들은 역시 세트피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인터밀란 같은 경우가 빠른 다이렉트 축구를 하는 게 이제 한두 명 가지고 이렇게 비니시우스나 이런 선수들처럼 네. 한두 명이 그냥 가서 딱 하는 그 팀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딱 중간에서 볼을 뺏거나 할 때 올 시즌 라우타르 마르티네스나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이제 예전엔 그냥 딱 하나 걸리면 슈팅해갖고 마무리 짓는 그런 게 강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어시스트도 넣어주고 스루 패스도 넣어주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로 이제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다이렉트라는 방향이 이제 보통 롱볼로 바스토니가 왼발로 때려 넣던 아니면 이렇게 잡았을 때 상대가 압박할 거 아닙니까? 시티도 네. 이제 압박이 좋기 때문에 압박하면은 잘게 썰어 나가지 않고 잘게 썰어 나갈 수는 있어요. 있는데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시티 같은 팀한테는. 던져놓고 거기서 세컨볼이 됐을 때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인터밀란의 공격은 디마르코 또 둠프리스 이런 윙백들이 상당히 빠르게 특히 디마르코 같은 선수 상당히 공격적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통 크로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반대쪽에서 바렐라가 또 오른쪽 지원해줘서 크로스가 되거나 이럴 때는 또 반대쪽에서 공격 가담해서 디마르코 같은 선수들이 공격 지원을 하거나 그래서 보통 크로스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다이렉트하게 공격을 나가다가 볼을 뺏기거나 미스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거를 시티는 노리면 됩니다. 시티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공상에서 상대가 5-3-2 형태로 수비를 하는데 특히 산미들이 공을 중심으로 상당히 잘 움직여요.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또 후반에는 브로조비치나 이런 선수들이 교체로 들어가서 체력적으로 떨어진 선수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기 때문에 그 산미들이 상당히 잘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하에서 내려선 5-3-2를 공략하기가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터밀란이 올라와서 다시 공격 나갈 때 윙백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끊어서 오히려 데브라이너를 중심으로 혼란이 돌아뛰거나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전환으로 시티가 오히려 찬스를 잡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약간 객관적 전력에서 인터밀란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밀란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용을 풀고 있지만 사실은 시티가 이길 확률은 높죠. 네, 그럼에도 시티가 이길 확률은 높은데 그런 가능성이 만약에 조금 이제 이변의 가능성으로 될 상황이 되려면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아마 시티가 계속 주도하고 상당히 몰아붙이면서 우세한 경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그래도 단판이니까 정말 모르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한 판 예상해라 그러면은 저도 시티로 당연히 찍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승팀 예측해라 그러는데 물론 이제 많은 또 축구 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중에 또 일부 분들은 나는 이럴 때 인테르 찍을 거야 이러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긴 하겠지만 통상적인 견지에서는 이거는 시티 쪽으로 안 찍으면은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티 쪽으로 찍기는 찍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제가 100% 동감하는 게 뭐냐면 인테르의 가장 약한 부위 그리고 시티가 노려야 될 부위가 그 둠프리스 선수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둠프리스 선수가 공격이 잘 될 때는 굉장히 위력이 있고 아주 화끈하게 잘하기는 하는데 약간 턴오버랄지 실수랄지 그리고 수비에서의 어떤 위치 선정 미스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라우타로가 정말 역습에서도 키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마도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제가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라면 저는 둠프리스 선수의 공격 가담은 이 경기에서는 정말 좋을 때는 해야 되지만 웬만한 상황에서는 평상시보다는 조금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둠프리스 선수가 너무 무리한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는 그쪽이 오히려 그릴리시 선수로부터의 먹잇감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도미노처럼 인테르 수비가 무너지면서 이제 중앙이나 또 반대쪽에서 결국은 골이 나오는, 저는 그 그림을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려볼 것이기 때문에 둠프리스를 좀 자제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역습해서 뭔가 세트 플레이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임무는 라우타로가 맡아야 되지 않겠나,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라우타로 선수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둠프리스 선수가 그날 특히 수비적으로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인테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맨시티는 아마 그 지점을 노릴 가능성이 것이다. 높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맨시티가 훨씬 높은 확률인데, 전 이럴 때 인테르.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잘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예.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할 말이라고는 인테르. 그렇게 하라면서요. 인테르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역배하라면서 약배할 때 잘 맞으면 이제 저는 올라간다면서요. 갑자기 승부 예측으로 가니까. 승부 예측 시간은 아닌데 그래도 아, 뭐 웃겨. 프리뷰하다 보면은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두 분은 예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순주 아나운서는 요때 인테르 하는 게 제 생각에도 권장할 만해요. 인터밀란 되면은 이제 뭐 되면은 갓순주 코끼리 되는 거고. 뒤로 갔다가 책지 잡으면 그냥 뒷다리 잡아갖고 그냥 꽉 죽은 거죠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하나 이제 고심할 대목이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루카쿠 선수가 요즘 골을 한 경기 걸로 한 번씩 넣고 네. 있어요. 그리고 뭐 등지는 플레이랄지 전체적인 플레이 자체의 퀄리티도 요즘 좀 괜찮아요. 그래서 루카쿠 선수를 주전으로 쓸 건지 제코 선수를 주전으로 쓸 건지를 인자기 감독은 아마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의 폼만 보면은 루카쿠가 주전의 자격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제코 선수를 먼저 내보내서 좀 비비는 플레이, 그리고 미드필드에서 뭔가 연계적인 거, 또 나이가 많지만 오히려 루카쿠 선수보다는 수비 가담에 약간 더 성실한 면이 있어요, 제코 선수가.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비수들을 좀 애먹이게 하면서 뭔가 세컨볼 떨어뜨려서 라우타로를 또 활용하는 플레이, 이런 게 있어서 일단 초반에는 저는 제코 선수를 먼저 써서 맨시티 선수들의 힘을 조금 빼놓은 다음에 뭔가 승부를 걸 때 루카쿠가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위치가 지금 미키타리안 선수가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부상이 있었는데 이제 제 생각엔 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뛸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밀려 있었던 그 브로조비치 선수가 네. 최근에 이제 로테이션하고 그러면서 나왔을 때 제가 봤을 땐 괜찮았거든요. 공격적으로 좋은 패스를 좀 넣어줬어요. 그리고 원래 브로조비치는 훌륭한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또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최근에 부상이 좀 있었던 미키타리안을 선발로 쓸 건지, 아니면은 오히려 브로조비치가 있는 편이 우리가 역습을 풀어나가기에 차라노울루와 브로조비치가 같이 있는 편이 역습 풀기에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미키타리안을 후반에 투입하면서 그때도 이제 승부를 보는 쪽으로 가고, 처음에는 조금 더 이제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볼이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뭔가 한 방에 킬러 패스를 찔러주고, 이런 것만 아마 전반전에 노린다면 브로조비치 선발 미키타리안 벤치도 고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코냐 루카쿠냐를 선택을 해야 되고, 브로조비치냐 미키타리안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인자기 감독이 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컨셉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생각하기에는 그 루카쿠와 미키타리안을 벤치에 뒀다가 네. 승부를 걸 때 이 선수들을 출격시키는, 그러니까 뭔가 미키타리안도 약간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데 있어서는 브로조비치 나올 때보다는 이제 공격이 더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좀 버티다가 나중에 승부를 볼 거를 생각하면 저 같으면은 제코 선수와 브로조비치 선수를 오히려 선발로 쓰지 않겠나.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자기 감독이 이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선수들의 실제 지금 몸 컨디션 상태는 뭐 팀에서 가장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공격과 미드필드에 약간의 그 고민 지점은 있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팀이 우승을 하더라도 기록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맨시티가 만약에 우승하게 되면은 트래블 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잉글랜드 클럽이 트래블을 차지한 게 24년 전인 1999년 맨유가 마지막이래요. 그리고 또 맨시티 구단 최초로 챔스를 우승하는 거니까 그것도 기록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인테리가 우승을 한다고 해도 지금 2009년 10 시즌 이후에 13년 만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르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때 트래블을 했던 팀이거든요. 저 축구 역사에 유럽 축구 역사에 트래블이 몇 팀 안 되잖아요. 물론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이 2차례를 했었고 네. 그 의외로 네덜란드 클럽들이 2번을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한 팀이 한 건 아니고 아약스와 에인트호번이 이제 한 번씩 해가지고 근데 잉글랜드와 이탈리아는 사실 그 한 번씩밖에 없는데 인테르 같은 경우는 그 트래블을 해봤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 트래블 리스트에 올라오면은 이거는 이거 트래블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만약에 그 트래블에 대한 어떤 그 자긍심을 지키려고 한다면 인테르가 여기서 맨시티를 꺾으면 이제 인테르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는 거고 맨시티는 그 트래블 명단에 못 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 한 판이라고 봐야죠. 과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어깨 위를 더 올라가느냐, 자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결국은 역시 이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대결에서는 골키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에데르송 골키퍼가 그 레알 중요해요. 마드리드 상대로는 정말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맨시티 팬들도 그렇지 에데르송이 원래 이런 키퍼지 할 정도로 레알 상대로는 잘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결국은 이런 한 판에서는 에데르송 선수가 뭔가 좋은 폼이 나오는가 아니면 실수가 나오는가 이게 의미가 클 거고 반대로 이제 오나나 키퍼는 전체적인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봤을 때는 쿠르투아 선수 한 다음 정도는 갈 정도로 오나나 키퍼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나나 키퍼가 또 제가 봤을 때 역시 또 키플레이어가 되는 이유가 이 선수가 사실은 빌드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발밑 패싱력 이런 게 있는 선수인데 저는 이제 인테르가 정말 운이 없으려면 오히려 그런 데서 미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두 키퍼가 사실은 다 빌드업에 능한 유형의 키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데르송 선수는 사실 그 빌드업 능력에 비해서는 선방력이랄지 이제 막는 게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레알전에서는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경기까지 잘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오나나 선수는 사실 아까 뭐 인테르의 역습을 계속 강조를 했지만 그 역습에 있어서 오나나 선수의 킥이 또 인테르의 좋은 역습으로 바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오나나 선수가 빌드업을 할 때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과연 이때 홀란드 선수를 비롯한 이제 또 맨시티 선수들이 압박에 나설 거 아닙니까? 이때 과연 오나나 선수가 여기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본 실력 좋은 빌드업 능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빌드업으로 인해서 인테르가 좋은 역습까지 가는 장면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키퍼들의 이 대결도 정말 이 경기에서는 중요하다. 네, 정말로. 그다음에 변수가 있다면 인터밀란은 아마 그 중거리 슈팅을 좀 과감하게 많이 때릴 그렇죠. 거예요. 차라노글루, 또 디마르코, 뭐 루카쿠, 뭐 제코 누가 됐던 간에 아마 찬스가 나오면 미들 슈팅들 박스 바깥에서 찬스 나와도 바로 터닝 슈팅이던 그대로 중거리 리턴 세컨볼 슈팅이던 간에 그 한 방 그 슈팅력들이 다 있습니다. 라우타로 마르테스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게 이제 과연 통하면 한두 개가 하나 두 개 뭐 한두 개라도 찬스가 걸려서 그게 통하면 그러면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그런 골들이 변수가 되거든요. 네. 그런 재미. 맨시티는 아무래도 이렇게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리는 팀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인터밀란은 그런 한방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맨시티도 요즘은 이제 로드리 선수가 많이 때리죠 예전보다. 네, 로드리 선수가 아주 뭐 슈팅에 뭐 아주 대단한 파워를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더브라이너 선수가 있고 또 뭐 요즘 미들라이커의 정점을 보여주는 귄도안 선수도 있고 맨시티도 저는 예전보다는 중거리가 중거리 많이 있는 때려요. 팀이라고 많이 생각이 때리지만 돼요. 네, 네. 뭐 팀 스타일상 이렇게 인터밀란처럼 찬스 나왔을 때 그냥 팍팍 때리는 그런 것보다는 만드는 유형이기 때문에 네. 약간 언더독이 궁극의 이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리려면 예전에 그 리버풀이 AC 밀란과의 그 0대3을 3대3으로 만들고 그럴 때처럼 이스탄불의 기죠. 0405 시즌. 그런 게 결국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디트마 하만샷, 스미체르의 중거리골 샷. 그리고 하만이 원래 한 방 때릴 줄 알았더니 하만이 밀어주고 스미체르가 중거리를 때렸죠. 그 당시 리버풀을 보면 제라드 샷 있죠, 하만 샷 있죠, 스미체르 샷 있죠, 알론소 샷 있죠. 리버풀이 뭐 중거리로 다 넣은 건 아니지만 조별리그 중요했던 올림피아크로서는 그렇죠. 제라드의 한 방. 제라드 이런 네. 샷이 있었고 결국은 그리고 그 중거리포가 특히 언더독의 우승의 그 행보에 있어서는 굉장한 매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한 방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현님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네. 당시에 AC 밀란도 전력적으로는 뭐 압도적이었잖아요. 네. 크레스포, 셰브첸코, 투톱이 있고 또 필로, 가투소, 또 셰도로프, 카카가 있고 네. 압도적이었단 말이에요. 카프와 또 말디니 뭐 수비진의 모든 선수들이 다 압도적이었지만 리버풀은 뭐 밀란 바로슈 뭐 이런 선수들로 공격진을 짜고 네. 해리 큐얼 하지만 샤비 알론소가 있었고 제라드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거기 후반에 이제 교체를 통해서 하만 스미체르 이런 선수 교체해가지고 제라드의 헤딩 한 방으로 따라붙어서 스미체르의 한 방. 네. 이게 중거리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승전 때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특히 전력적으로 약팀이라고 생각했던 팀들의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조금 그런 게 기대가 되고 어떻게 펼쳐질지가 막 예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는데 예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경기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남는 경기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네, 반칙 저희- 알람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그 정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더불어서 장 의원님은 못 올 겁니다. 장 의원님은 그 중계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올 건데 이 장지현이 중계를 잘하나 못하나 이제 지켜보는 감시하는. 저와 같이 이제 편한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거죠. 감시하는. 그냥 정말로 원투펀치 식구들하고 함께 뭐 마시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결승전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그 기회는 여러분들 커뮤니티 정회원들에게만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셔가지고 그 기회를 한번 재밌게 저희와 얘기 나누면서 하셨으면 빨리 파세요 여러분들 파세요. 아, 이 정순주 점점 아나운서가 내가 오늘 정말 보면은 옛날하고 좀 스타일이 몰라, 달라진 게 완전 홈쇼핑 됐어. 홈쇼핑. 여러분들 꼭 저희와 함께 펍에서 보실 수 있게 정혜원 꼭 가입을 하시고 네.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얘기 나눠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대 몇? 몇 대면? 네. 몇 대 몇? 아, 인터밀란 이긴다면서. 인터밀란? 네. 몇 대 몇? 3대2! 3대2 인터밀란 승. 3대2. 네. 네. 좋습니다. 3대2 어차피 챔스 결승 재밌어야 되잖아요. 네. 많이 나오고. 3대2가 경기 되려면 재밌겠네요. 초반부에 맨시티 쪽에 미스가 많이 나오면서 인테리어 역습이 한현님, 한 작가님의 또 이 쏙쏙 시나리오. 들어가거나 이제 세트 플레이로 연결이 돼서 또 들어가서 인테르가 앞서가야 돼요. 3대2가 되려면. 그쵸. 어. 아니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역배잖아요. 역배 아니고 전 덕배예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인만 예측한 거 알죠? 네. 자, 됐습니다. 어쨌든 끝내죠? 정순주 인테르 3대2 우승. 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맨시티 좋아해요. 저 적배 되게 좋아합니다.